오늘부터 뉴욕시 병원 간호사 7천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연방보건부가 고령자들의 건강한 새해 맞이를 위해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병원장학회가 미국 속의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제13회 영어 웅변대회를 개최합니다. 케빈 메카시가 15번의 투표 끝에 지난 7일 새벽 가까스로 연방 하원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운트 사이나이의 2개 병원이 어젯밤 간호사와의 임금 협상에 실패함에 따라 오늘부터 7천여 명의 간호사가 파업에 돌입해 병원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오늘 파업에 돌입한 병원은 마운트 사이나이와 몬테피오르 병원으로 각각 3,600명, 3,500명에 달하는 간호사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두 병원들은 구급차 운행 중지, 일부 수술 취소, 입원 환자 타 병원 이송, 조기 퇴원 조치 등을 취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겨울 코로나19 독감, RSV로 이루어진 트리플 데믹으로 병원 방문 및 입원 환자가 쏟아지고 있어 파업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10곳은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퀸즈 플러싱 병원도 간호사 측이 요구한 조항들을 받아들여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보건부가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고령자들이 건강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연방보건부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설날이 가까워짐에 따라 코비드19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 꼭 지켜야 할 수칙들에 대해 소개하며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보건부는 코로나19 공공교육 캠페인 일환으로 가장 먼저 업데이트된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CDC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질병, 사망 위험이 큰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최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연방보건부는 미 전역 설날 명절 기간 최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백신 접종소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일원에서는 오는 2월 12일 오후 1시에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열리는 설날 퍼레이드 행사 현장에서 백신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또 백신 접종 외에도 코로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습관을 계속 실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병원장학회가 미국 속의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제13회 영어 웅변대회를 개최합니다. 병원장학회가 올해 제13회 영어 웅변대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이정희 홍보담당 부회장은 지난 6일 본사를 방문해 대회 취지에 대해 알리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미국 속의 한국인 디아스포라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인이 어떻게 미국에 정착해왔는지, 한국인의 디아스포라가 한국과 미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경운장학회에서 2023년에 영어 웅변대회가 있습니다. 이 웅변대회는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 한국인, 비한국계를 비롯하여서 한국에 대한 그 인식을 높이고 그 미국 속의 한국인에 대한 어떠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공부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대회 참가 대상은 미국에 거주하는 9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이며 한국계뿐만 아니라 비한국계를 포함합니다. 원고 마감은 다음 달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원고를 오는 16일까지 조기 제출할 경우 쓰기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워크숍 참여 후 원고를 수정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또한 이정희 홍보담당 부회장은 웹사이트를 통해 원고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꼭 확인해 볼 것을 추천했습니다. 또 본인이 연습해서 4분 이상 6분 내로 웅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를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마감이 1월 16일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다시 재수정해서 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조기 마감 시일에 맞춰서 원고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편 경운장학회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 인물들에 대해 배우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웅변대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4월 29일 토요일 동부시간 기준 오후 1시 비대면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케빈 메카시가 15번의 투표 끝에 지난 7일 새벽 가까스로 연방 하원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케빈 메카시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14번의 연방 하원의장 투표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한 뒤 일부 반대파 의원에게 의장 권한 대폭 축소를 약속해 지난 7일 새벽 2시께 15차 투표에서 하원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이 투표에서 반대파 20명 중 14명은 메카시 후보에게 찬성표를 던지고 강경파 6명은 기권함으로써 메카시 후보는 216표를 얻어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연방 하원의장 투표가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로 넘어간 것은 100년 만에 처음이며 3차 이상 진행된 것은 164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메카시 의장 당선자는 7일 새벽 자신의 명판이 걸린 의장 사무실 앞에서 활짝 웃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차 투표 직전 반대파의 핵심인 맷 게츠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통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게츠 의원이 반대가 아닌 기권으로 돌아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연방 하원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극심한 분열상을 노출했던 공화당이 전열을 정비해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 및 중국 문제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할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지난 7일 새벽 케빈 메카시를 하원의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오늘 투표를 통해 118대 하원 운영 규칙을 확정했으며 하원 법사위내 연방정부 무기와 특별소위 구성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은 첫날부터 법사위 내에 법무부와 FBI 등 사법기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조사하는 소위를 구성함으로써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임을 실감케 했으며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전방위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은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연방 국세청 지원 예산을 무효화시키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 남용 문제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을 확정, 예산 집행에 사사건건 관여함으로써 민주당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당은 내일 하원에서 중국과의 경제 경쟁 전략과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국에 넘어간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밝혀 중국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국가부채 상향 조정 법안도 공화당이 일찌감치 반대를 예고해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남부 국경지대를 방문해 망가져버린 이민 시스템을 개혁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전 텍사스주 국경도시 엘파소를 방문해 멕시코 도시 후아레즈와의 사이에 설치된 국경 장벽을 직접 걸으며 경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관 국경보호국 등 국경 담당 직원들에게 애로사항을 들은 뒤 현재 국경 경비에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는 그것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니카라과 등 미립국이 급증한 중남미 4개국 국민에 대해 즉각 추방 정책인 타이틀 41을 확대할 것이며 매달 100만 명 이상이 국경으로 몰려들고 있지만 3만 명만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열리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 정상회의를 위해 멕시코시티를 방문하기에 앞서 엘파소에 들른 것입니다. 한편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영접한 뒤 이민정책 관련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대통령의 방문이 2년이나 늦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코로나19 진정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승객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사회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대중교통만큼은 여전히 위기가 진행 중이라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9,10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1월보다 5천만 명이나 적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비스업이나 육체노동 종사자의 대중교통 이용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맨해튼에서 일하는 사무직의 대중교통 이용은 저조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뉴욕뿐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등 서부 지역의 전철 바트의 하루 이용 승객도 37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시카고,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도시 대중교통 승객의 감소는 곧바로 적자로 이어져 일부 노선 폐쇄, 운행 횟수 축소 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이후 2년간 전국 대중교통시설에 무려 690억 달러를 지원한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이 전염병 등에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됐다. 승객 감소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미국인들의 교통이용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승객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백만장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세무감사 비율이 전체 납세자 평균의 3배에서 최대 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는 2022년 세금 보고를 한 미국 납세자는 1억 6,450만 명이며 이 중 0.38%인 62만 6천 명이 세무감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세무감사 비율은 지난 2021년 0.41%보다 소폭 낮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납세자 70만 3,600명 중 16,800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감사 비율이 2.38%로 전체 평균의 6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백만장자 세무감사 중 절반에 달하는 7,700명은 서면감사가 아닌 IRS 요원의 대면 감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연소득 2만 5천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납세자 2,353만 명 중 29만 8,500명, 1.27%가 감사를 받아 전체 평균보다 감사 비율이 3배나 높았습니다. 반면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중산층의 감사 비율은 0.19%에 불과했고 연소득 2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 납세자의 감사 비율은 0.495%로 전체 평균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브라질에서 대선 결과에 불복해 미국의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를 방불케 하는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으나 경찰에 의해 가까스로 진압됐습니다. 문준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회 진입로에 경찰이 세운 바리케이드가 무기력하게 무너집니다. 성난 시위대가 말에 탄 경찰을 공격해 끌어내리고 유리벽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물밀듯 진입합니다. 내부를 물바다로 만들고 기념 촬영을 하는가 하면 의장석까지 점거합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와 대통령궁, 대법원까지 난입해 대선 불복 시위를 벌인 겁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군대 쿠데타를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해산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고 군 병력이 투입돼 400여 명을 체포한 뒤에야 폭동은 진압됐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사실상 배후로 지목하고 가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Quem pagou os ônibus, quem pagava estadia, quem pagava churrasco todo dia, e essa gente toda vai pagar.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증거도 없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한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치러졌던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지만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은 선거 결과에 불복해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연방의회에 난입한 사건을 쏙 빼닮았습니다. 극우 성향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남미의 트럼프로도 불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상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규탄한다며 룰라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중국에서는 요즘 새해 들어 폭죽놀이가 한창입니다. 방역 정책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데다가 폭죽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쫓아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시민들이 차를 타고 도로를 누비며 폭죽을 쏘아댑니다. 경찰차가 쫓아가도 경찰이 옆에 있어도 조롱이라도 하듯 쉴 새 없이 폭죽을 터뜨립니다. 새해 들어 중국에선 곳곳에서 폭죽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크게 완화돼 시민들이 모일 수 있게 된 데다 폭죽이 전염병과 애군을 물리친다는 속설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재 위험과 대기 오염, 소음 탓에 대부분 도시가 폭죽놀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 관리 요원들이 폭죽을 쏘는 시민에게 소화기를 뿌리기까지 합니다. 경찰과 충돌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폭죽을 터뜨리는 시민들을 연행하려 하자
시민들이 항의에 나선 겁니다. 시민들이 경찰차 지붕 위에 올라가는가 하면 경찰차를 뒤집어 부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면서 아예 폭죽놀이를 허용하지 않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찾아온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느끼게 해주자는 건데 관영 매체도 동참했습니다. 慢慢走出3年疫情阴影的人们渴望用一场烟花来迎接新的生活。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벌써부터 폭죽 때문에 차량과 아파트 등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미 폭죽놀이를 허용하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어 중국의 폭죽놀이는 다가오는 최대 명절 춘제 연휴의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서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가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했다가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던 뉴욕시 교사 30명이 브루클린 연방법원으로부터 복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6일 금요일 오후 1시쯤 브루클린 센세파크의 체이스 은행 앞에서 괴한 2명이 현금 수송차를 덮쳐 30만 달러를 털어서 달아났습니다. 한반도 인근 추락 가능성이 제기됐던 미국의 지구관측 위성이 다행히도 오늘 새벽 알래스카 서남쪽 베링해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조종자 부족을 이유로 올 봄부터 조지아주 콜럼버스, 텍사스주 델리오,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등 3개 도시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가 이번 주 최대 3,200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밤 추첨하는 메가밀리언 복권 잭팟 당첨금이 11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6일 추첨에서 5자리를 맞춰 100만 달러를 받은 복권이 뉴욕주에서 3장, 뉴저지주에서 1장 등 5장이 나왔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최광철 미주 부의장에게 직무정지를 지난 6일 통보하고 이런 내용을 미주지역협의 회장에게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마이클 그린바움은 어제 뉴욕이 로스앤젤레스화 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캘리포니아의 특성으로 알려졌던 음파 목욕, 무알콜 칵테일 등이 뉴욕에서 유행하고 있고 뉴욕에서도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로스앤젤레스 등과 동일한 마리화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9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